대법원 2025년 11월 20일 선고 2023도 12127 판결 사건명 뇌물수수 등 1.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와 이를 기초로 획득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및 위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구체적 사안이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의 소재. 검사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1차적 증거가 수사 개시의 단서가 되었거나 사실상 유일한 증거 또는 핵심 증거이고 위법의 정도 역시 상당할 뿐더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1차적 증거를 제시받거나 1차적 증거의 내용을 전제로 신문받은 바 있는 경우 2차적 증거인 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및 이때 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와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의 소재. 검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 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 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2차적 증거의 경우에도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 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 행위와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은 물론 나아가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구체적 사안이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나 이를 기초로 획득된 2차적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2차적 증거가 피고인의 법정 진술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2차적 증거인 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역시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히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1차적 증거가 수사 개시의 단서가 되었거나 사실상 유일한 증거 또는 핵심 증거이고 위법의 정도 역시 상당할 뿐더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1차적 증거를 제시받거나 1차적 증거의 내용을 전제로 신문받은 바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의 법정 진술도 1차적 증거를 직접 제시받고 한 것과 다름없거나 적어도 1차적 증거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절차 위반 행위와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을 인정하기 어려운 정황에 속한다. 이러한 경우라도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 다른 독립된 증거에서 기인하는 등 1차적 증거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된다면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2. 피고인 갑이 공무원인 피고인 을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 병, 정에게 뇌물을 공유하고 피고인 을, 병, 정이 피고인 갑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당초 환경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 피고인 갑 등에 대한 환경 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범죄 사실로 하여 발급받은 제1 압수, 수색, 검증영장을 집행하여 피고인 갑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여기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여 영장 기재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던 중 피고인 갑의 뇌물 공여, 피고인 을, 병의 뇌물 수수 등 혐의와 관련된 위 피고인들 사이에 대화 등이 녹음된 통화 녹음 파일 등 무관 전자정보, 통화 녹음 파일 등을 발견하여 수사를 의뢰하였고 담당 검사가 무관 전자정보 등을 기초로 피고인 갑, 을, 병 등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후 피고인 갑, 을, 병 등에 대한 뇌물 공여 및 뇌물 수수 등을 범죄 사실로 하여 무관 전자정보 등을 대상으로 한 제2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이후 담당 검사 등은 무관 전자정보와 그 내용이 정리된 수사보고 등을 기초로 범행 일시와 장소, 뇌물 공여 또는 뇌물 수수 금액 등 피고인들에 대한 혐의 사실을 특정한 다음 피고인들 및 참고인 등 관련자들을 소환하여 진술 조사를 한 후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수집한 무관 전자정보, 이를 기초로 작성한 진술조서와 피의자 신문조서 및 이를 기초로 획득한 피고인들과 증인들의 각 법정 진술의 증거 능력 유무가 문제된 사안에서 피고인들과 증인들의 각 법정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무관 전자정보에 기초한 2차적 증거들로 절차 위반 행위와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검사의 증명이 없는 이상 증거 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위 각 법정 진술의 전부 또는 일부의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년 12월 4일 선고 2020도 949 판결 사건명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1.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에서 규정한 1인 1기관 개설, 운영 원칙의 취지 1인 1기관 개설, 운영 원칙에 반하는 행위 중 의료기관의 중복 개설 및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의 의미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은 제2항 제1호에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1인 1기관 개설, 운영 원칙은 1인의 의료인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미리 방지하여 건전한 의료 질서를 확립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즉, 의료인으로 하여금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책임있는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 의료행위의 질을 유지하고 지나친 영리축으로 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되거나 의료 서비스 수급에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소수의 의료인에 의한 의료시장의 독과점 및 의료시장의 양극화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1인 1기관 개설, 운영 원칙에 반하는 행위 중 의료기관의 중복 개설이란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등의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주관 아래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를 뜻하고 그와 구분되는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이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하여 그 존폐, 이전, 의료행위 시행 여부, 자금 조달, 인력, 시설, 장비의 충원과 관리, 운영 성과의 귀속, 배분 등의 경영사항에 관하여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를 뜻한다. 2.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이사 등의 지위에서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다른 의료기관의 경영사항에 관하여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한 사정만으로 중복개설, 운영금지의 취지를 저해하여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인 개인이 의료법인 명의의 의료기관을 포함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함으로써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의료법의 목적. 제1조. 의료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의료법인에 의한 의료업을 허용하면서 의료법인에 대한 국가의 관리나 내부적 통제 등을 통하여 의료법인이 그 배후의 개인을 위한 영리추구 수단이 되지 않도록 견제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 즉, 의료법은 의료취약지역의 민간 의료기관의 건립을 유도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고 민간 의료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료법인 제도를 두면서 의료법인을 재단법인의 일종으로 하여 의료법 제50조 의료업을 할 때 영리추구를 금지하고 의료법 시행령 제20조 이사회나 정관 등에 의한 통제를 받도록 하는 한편 설립, 정관 변경 및 재산 처분 시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의료법 제48조 제1항, 제3항 일정한 경우 설립 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의료법 제51조, 민법 제38조 설립 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등 그 설립, 운영에 관하여 국가의 관리와 감독을 받는다. 의료법이 의료인과 달리 의료법인에 대하여는 개설, 운영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연유도 위와 같은 의료법인 제도의 입법 목적과 견제 가능성에 대한 고려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이사 등의 지위에서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다른 의료기관의 경영사항에 관하여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중복 개설, 운영 금지의 취지를 저해하여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즉, 이러한 의료인 개인이 의료법인 명의의 의료기관을 포함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함으로써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려면 실질적으로 재산 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 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경우나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한 경우 등과 같이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1인 1기관 개설, 운영 원칙에 부합하는 적법한 의료기관 운영으로 가장하였다는 사정이 추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의료법인 설립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정이나 의료법인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유출하였다는 정황만을 근거로 곧바로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의료법인 설립 과정의 하자가 의료법인 설립 허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의료기관 개설, 운영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는 것인지 여부나 의료법인의 재산이 유출된 정도, 기간, 경위 및 이사회 결의 등 정당한 절차나 적정한 회계 처리 절차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될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의료법인이 이미 다른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인에 의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5년 12월 4일 선고 2024-6213 판결 사건명
공무상 표시 무효. 1. 형법 제140조 제1항 공무상 표시 무효죄의 성립 요건. 집행관이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집행하면서 그 집행 취지가 기재된 고시문을 부동산에 부착한 이후에 가처분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는 경우 공무상 표시 무효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무상 표시 무효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인, 동산의 압류, 부동산의 점유 등과 같은 구체적인 강제 처분을 실시하였다는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집행관이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집행하면서 채무자는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등의 집행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고시문을 부동산에 부착한 이후에 가처분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고시문의 효력을 사실상 없애버리는 행위이므로 공무상 표시 무효죄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은 갑 등과 공동 투자하여 부동산, 토지, 부동산을 갑 명의로 경락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을은 그 이전부터 부동산으로 진입하는 출입구에 화물차를 주차하고 그 위에 컨테이너를 올려 관리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해 왔는 바 갑이 을을 채무자로 하는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집행을 위임하자 집행관이 가처분을 집행하면서 그 집행 취지가 기재된 고시문을 컨테이너에 부착하였고 이후 을은 법원으로부터 갑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피고인은 갑과 부동산 관련 분쟁이 생기자 을과 공모하여 을로부터 부동산에 있던 컨테이너를 매수하여 자신이 직접 컨테이너를 점유함으로써 부동산의 점유 일부를 이전받는 방법으로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을로부터 부동산의 점유를 일부 이전받음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가처분 집행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 공무상 표시 무효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년 12월 4일 선고 2024도 11353 판결 사건명 업무상 횡령 등 1. 횡령죄 등 재산 범죄에서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진 각 범행이 포괄 일죄로 되기 위한 요건 및 각 범행이 포괄 일죄가 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범위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판단하는 기준 횡령죄 등 재산 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그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 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 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위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위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양태,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또는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 즉 범위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업무상 배임죄의 구성요건 중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것의 의미 본인의 전체적 재산 가치의 감소 및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한 임무 위배 행위가 동시에 그 손실을 보상할 만한
재산상의 이익을 준 경우 재산상 손해의 유무, 소극. 배임 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나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여부, 소극. 업무상 배임죄에서 불법 이득 의사의 의미 및 불법 이득 의사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 소재, 검사. 증명 책임 소재와 증명 정도.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한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여기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 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므로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한 임무 위배 행위가 동시에 그 손실을 보상할 만한 재산상의 이익을 준 경우, 예컨대 배임 행위로 인한 급부와 반대 급부가 상응하고 다른 재산상 손해, 현실적인 손해 또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 재산상 손해도 없는 때에는 전체적 재산 가치의 감소, 즉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업무상 배임죄는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외에 배임 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지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 한편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불법 이득의 의사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된 행위를 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그리고 불법 이득 의사가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구사립학교법에서 학교 법인의 회계를 분리하고 있는 취지 및 특히 교비 회계의 다른 회계로의 전용을 금지하는 취지. 학교 법인의 이사 등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동일한 학교 법인의 교비 회계로 편입하여야 할 수입을 다른 회계로 편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배임죄에서 본인에 해당하는 학교 법인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거나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9. 사립학교법 2020년 12월 22일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9.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면서 제1조 학교 법인의 회계를 그가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 이하 학교 회계라 한다. 학교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 이하 법인 회계라 한다. 학교 회계와 법인 회계로 구분하고 제29조 제1항 학교 회계는 교비 회계와 부속병원 회계, 부속병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교비 회계와 부속병원 회계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 회계는 등록금 회계와 비등록금 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 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 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하고 제29조 제2항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 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9조 제6항 본문
구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구사립학교법 시행령 2019년 7월 2일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사립학교법 시행령은 제13조 제1항에서 교비 회계의 세입에 해당하는 수입을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 수업료 및 입학수업료 제1호, 학교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제3호, 학교가 학교 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 제8호의 2, 기타 학교 법인의 수입으로서 다른 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제9호, 다른 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등 일정한 경우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3조 제2항에서 교비 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 경비를 학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제1호,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 설비를 위한 경비 제2호,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 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제3호, 교비 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의 상환 원리금 제4호, 기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제5호, 기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한정함으로써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그 지출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 2017년 2월 24일 교육부령 제1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 제15조의 2 제1항은 법인 회계와 학교 회계 예산 과목의 구분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별표 1은 법인 회계 세입 예산 과목을, 별표 2는 법인 회계 세출 예산 과목을, 별표 3은 학교 회계 세입 예산 과목을, 별표 4는 학교 회계 세출 예산 과목을 각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구사립학교법이 이와 같이 회계를 분리하고 있는 이유는 재정적 기초가 서로 다른 회계들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사립학교 회계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자 함에 있고, 특히 교비 회계의 다른 회계로의 전용을 금지하는 이유는 사립학교의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 및 재산이 본래의 용도인 학교의 학문 연구와 교육 및 학교 운영을 위해 사용되도록 하여 사립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교육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재정적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학교가 학교 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 등은 학교 법인이 이를 납부받음으로써 일단 학교 법인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다만 이는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어서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는 것에 불과하다. 구사립학교법이 법인 회계와 교비 회계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지만 동일한 학교 법인이 각 회계별로 별개의 독립한 권리 의무의 주체로 당연히 분리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학교 법인의 이사 등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동일한 학교 법인의 교비 회계로 편입하여야 할 수입을 다른 회계로 편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업무상 배임죄에서 본인에 해당하는 학교 법인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거나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25년 12월 4일 선고 2025도 11886 판결 사건명 상해 1.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및 상해진단서가 주로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경우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 진단서에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데 매우 신중해야 한다. 특히 상해 진단서가 주로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진단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것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후에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 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해야 한다. 2. 상해죄에서 상해의 의미 및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라고 할 수 없다.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25년 12월 4일자 2025-6 결정. 사건명 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재항고. 소년법 제17조의 2 제1항에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에 소년이 별건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상태에서 해당 보호사건에 관한 소년심판을 받고 있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소년보호사건에 관하여 소년법 제17조의 2 제1항은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 조항의 문헌, 소년보호 사건에 국선 보조인 제도를 도입한 목적 및 그 과정에서 고려된 소년의 인권 보장 취지,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위탁 소년이 처한 상황과 입장 등을 종합하면 소년법 제17조의 2 제1항에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란 해당 보호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를 위하여 소년부 판사가 한 임시조치에 따라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소년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소년이 해당 보호사건이 아닌 다른 보호사건, 즉 별건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상태에서 해당 보호사건에 관한 소년심판을 받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소년보호사건에서 보조인은 보호 절차가 갖는 행정적 또는 복지적 성격과 사법적 성격의 양면성에 따라 보호소년에 대한 보호 처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협력자의 지위도 아울러 가지지만 보조인의 실질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절차상으로 보호소년의 이익을 변호하는 역할이다. 소년법 제17조의 2 제1항에 따른 필요적 국선 보조인 선정의 요건인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의 해석에서도 이러한 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소년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임시조치로서 이루어지는 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은 형사 절차의 구금과 달리 신병 확보보다는 소년의 보호와 소년의 성행, 경력, 가정환경, 보호자의 보호 능력과 의지, 재비행 가능성 등의 조사에 주목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또한 소년분류심사원이 소년법과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부여된 강제력을 사용하여 소년을 시설에 수용한 것인 이상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신체 자유를 제한당한 소년으로서는 정신적으로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형사 절차상 구속과 다르지 않다. 아직 성장 과정에 있고 인격이 미숙한 소년의 경우 이러한 위축은 성인보다 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에 착안하여 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소년 보호 사건에서 적법 절차 원칙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년법 제17조의 2 제1항은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소년심판규칙 제24조 제2항은 법 제17조의 2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조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 보조인이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리를 할 수 없다라고 하여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이 소년보호 사건의 심리 절차에서 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비록 해당 보호 사건이 아닌 별건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적법 절차 원칙에 따른 인권 보장의 취지는 마찬가지로 견지되어야 하므로 해당 보호 사건의 조사, 심리, 판단 과정에서 소년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고 적정한 심리, 처분 결정을 위하여 활동하는 역할을 하는 자인 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해당 소년에게 실질적이고 충분하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소년이 별건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는 소년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정한 필요적 국선 보조인 선정 사유에 해당하므로 소년이 별건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음에도 보조인 없이 해당 보호 사건에 관한 심리가 이루어지고 보호 처분이나 보호 처분을 변경하는 결정 등이 있었다면 위탁 소년이 해당 보호 사건의 심리 절차에서 가지는 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절차상 위법이 있는 것이다. 설령 보호 소년이나 그 보호자가 심리 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어 보호 처분이나 보호 처분을 변경하는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